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토트넘입니다. 리버풀 대 토트넘은 사실 막 전술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렇게 딥하게 집중해서 보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일단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졌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뭐 전술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와 재밌다 맞아.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제 뉴캐슬전 때 리뷰했지만 이렇게 초반에 골을 많이 먹히면 전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물론 정신력의 문제요. 정신력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버풀전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3대 0이 됐다가 3대 3이 될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술적인 얘기는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빠르게 살펴보고 가자면 리버풀은 사실 평소의 라인업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좀 중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커티스 존스, 파비뉴, 엘리엇이 중원을 구성을 했고요. 티아고가 이날 명단 제외가 되는데 아마 부상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핸더슨이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선발 복귀한 게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네, 이제 부상 복귀해서 뭐 한 9분 뛰고 30분 뛰고 요 정도로 교체 출전을 하고 있으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는데 이날 처음으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선발 복귀하면서 누네스와 조타를 벤치로 밀어낸 루이스 디아스였습니다. 근데 루디가 그 경기 중에 한번 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나. 맞아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맞아. 이 선수가 또 다칠까봐. 또 다치면. 세게 부딪혔죠. 그래갖고 이 선수는 조금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선수 또 누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골키퍼를 포스터 선수가 장갑을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3-4-3을 유지를 하면서 베스트 11을 가동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뻔한 라인업이죠. 네, 뭐 언급 드리기 귀찮을 정도로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라인업 맨날 봤잖아요. 스킵과 호이비에르가 중원을 구성을 했다 정도. 키퍼 빼고 다 네. 똑같다. 아마 벤데비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다가 훈련을 회복했죠. 복귀했다라는 얘기를 아마 맨유 전인가 뉴캐슬 전인가 이때 듣고 아마 이 경기에서 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벤데빌 선수는 되게 한 오랜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A매치 직전에 다쳤거든요. 3월 A매치. 그러니까 맞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리버풀이 초반에 득점을 되게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네. 거예요. 제가 그날 친구들이랑 어제 치킨 먹으면서 보기로 해갖고 치킨을 포장을 해왔어요. 경기에 틀었습니다. 계속 골 세러머니 하고 있는 거예요. 치킨 포장하고 또 시작됐어. 뉴캐슬전가. 그 치킨 포장을 뜯고 있었습니다. 다시 고개 드니까 또 들어간 거야 골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5분에 두 골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15분, 13분 PK를 얻었던 게 13분이었던 건데 한 15분 15분에. 만에 세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처참했던 그런 현장은 이제 토트넘 포인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리버풀 포인트를 짧게 살펴보고 가자면 리버풀이 최근에 3-2-5 전술을 좀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좀 클럽이 펩한테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완전 그때 털리고 나서. 그죠. 뭐 3-2-5를 좀 많이 쓰는데 사실 리버풀이 3-2-5를 쓰는 거는 잘 안 쓰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뭐 파비뉴가 내려와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3-2-5를 쓴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리버풀이 3-2-5는 조금은 뭐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전술 변화를 하고 그쵸. 상승세를 탄 게 아닌가요? 네, 이게 원래는 아스날, 맨시티 이런 팀들이 많이 쓰던 전술이잖아요. 3-2-5 내지는 3-2-4-1 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리버풀 아스날전 그때 2대2 비긴 경기 있잖아요. 음. 그날도 이제 포인트 전술로 아놀드를 활용한 3-2-5를 썼거든요.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리버풀의 클럽 감독도 어느 정도 이제 유연한 전술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럽이 괜히 클럽이겠습니까? 맞아요. 클럽은 워낙 좋은 뭐 전술가이자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플랜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계산을 해뒀지만 상황이 따르지 않았을까? 상황에 따르지 않아서 해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그 생각해요. 경기 중에 이번 경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바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놀드 선수가 유소년 때는 뭐 3선 자리에 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 선수도 3선에 두면 굉장히 잘할 거다라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잘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 선수가 오른쪽 풀백 어쨌든 출전할 때 포지션 오른쪽 풀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왼쪽 미드필더 지원해서 살라한테 넘겨주는 그 롱패스 뿌리는 거 보면은 와 풀백이 저래도 되나? 진짜 뭐 킥력은 좋은 선수니까. 킥력도 킥력인데 시야도 좋고.
뭐 이 경기와 약간 별개지만 확실하게 아놀드가 중원으로 오다 보니까 좀 측면 대인 수비에서 미토마한테 털린다거나 이런 약점을 보였었는데 네. 중원에서는 사실 그런 수비적인 부담감은 아무래도 조금 덜하잖아요. 그죠. 본인한테 찾아오는. 네. 코나테한테는 부담될 수 그쵸. 있어. 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코나테한테는 그거 본인이 덜 힘든 만큼 이제 뒤에 있는 선수는 죽어나는 거긴 어. 하지만 그래서 아놀드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고 이날도 리버풀은 아놀드를 인버티드 풀백처럼 중원으로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를 했습니다. 3-2-4-1 정도로 볼 수 있는데 3-2-4-1인데 이제 맨시티는 홀란드를 활용해서 원톱을 박아놓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리버풀은 학포를 가짜 9번처럼 쓰다 그렇죠. 보니까 4-1로 보기보다는 좀 그냥 5명의 공격진이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학포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가짜 9번에서 공간을 창출해주면 메잘라와 윙어가 중앙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측면을 벌리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술에서 약간 학포도 조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확실히 이제 학포가 피르미누가 했던 그런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해주면서 살라와 그리고 뭐 디아스 내지는 조타, 누네스까지 주변 동료들을 살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학포가 좀 적응을 한 이후로는 확실하게 공격진이 수비진을 흔들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필 상대가 토트넘이잖아요. 토트넘은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정신없는 리버풀의 스위칭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하프 스페이스로 학포가 뛰어들어갈 때 그걸 놓친다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커티스 존스가 자리를 잡을 때 또 놓친다거나 네. 그러면서 좀 쉽게 공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조금 아쉬웠던 건 15분 만에 3골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75분은 굉장히 루즈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기는 팀은 뭐 페이스 조절할 거고 지는 팀은 의욕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루즈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기에선 리버풀이 더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뉴캐슬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건가? 그리고 사실 15분 조금 지났을 때도 제가 생각했을 때 리버풀 몇 골 더 넣을 수 있어요. 네. 최고 기록을 노렸나? 야 우리는 6대1 가보자. 6대1 한 7대1 가보자 이런 것도. 맨유 터러테스처럼. 왜냐하면 이때 분위기는 확실히 리버풀이 3대0도 불안하니까 한 4대0, 5대0으로 잡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토트넘이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길을 눌러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계속해서 몰아치려는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뒷공간이 노출이 되고 그리고 공수간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진에 대한 상대 자신의 수비진에 대한 압박에 취약해지는 그런 약점을 노출을 했고 오히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로는 리드하는 분위기 속에서 템포를 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을 쳐맞는 그런 좀 왜 굳이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맞아. 얘네는 이렇게까지 무리를 안 해도 될 것 그렇죠.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몇몇 장면에서 침투하는 과정이 굉장히 위협적인 맞아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옵사이드가 되기도 했지만 뭐 골대를 맞추기도 맞아요. 했고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역습에 약간 당할 뻔하기도 한 리버풀이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사실 클롭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역습에 굉장히 뛰어난 팀이다. 토트넘이.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말 그냥 찍어 누르고 싶었다라는 생각 말고는 욕심이 많았다.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 저는. 뭐 물론 약간의 클롭의 변호를 하자면 토트넘이 선제골 두 번째 골 먹히고 나서 좀 많이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수비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 손흥민과 케인까지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서 좀 박스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물론 그 상황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역습에 대한 위기보다는 몰아치는 분위기가 맞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3골을 넣은 이후에는 어느 정도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경기 봤어요. 네, 뭐 뒤에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지니까. 끌까 말까 했는데 사실 15분에 3골 먹히고 끌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토트넘 포인트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오늘 경기도 환장의 수비력을 보여줬죠. 네. 토트넘은 최근 수비력이 굉장히 불안한데 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풀이 학포의 공간 창출, 메잘라 윙어의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비 조직력이 갖춰진 팀이라면 좀 당황하지 않고 데인마크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의 공간 침투 위치 선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3골을 호도독 맞았습니다. 네. 보통 이 통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백을 쓰면 좀 수비가 단단한 느낌, 그리고 4백을 쓰면 뭐 수비가 단단하다, 뭐 약하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만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지니까 선수 수비수들한테 되게 조금 부담이 덜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수비가 좀 단단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3백을 쓰면 수비를 좀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물론 그 뉴캐슬전은 4백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백포를 쓴다고 쳤을 때 두 명의 센터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포가 두 명의 센터백을 끌어당기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있는 하프 스페이스로 윙어가 침투를 합니다. 근데 가령 5백에서는 그 세 명의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그 윙어들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것까지 같이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얘네가 3백을 쓰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살라고 학포고 커티스 존스고 그냥 하프 스페이스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신이 누굴 막고 있는지 어떤 공간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력 문제인 것 같아요. 뉴캐슬 전에도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고 뭐 다이어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다이어가 그 뉴캐슬 전에서도 윙어들한테 그냥 대놓고 가더라고요. 자기가 포백을 서고 있는데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가 가면 로메로 혼자서 중앙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로메로가. 아니 상대선 공격수는 그 하프 스페이스 그냥 하프 스페이스도 아니죠. 뭐 이제는 공간이 텅텅 비었으니까 여기는 아싸 골만 넣으면 된다. 이래서 이삭 선수한테 실점을 했던 장면도 이삭이 되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 왜 날 안 맞지? 왜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수비의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만 과연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토트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가고 누가 자리 지킬지 좀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볼 때는 본능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본능이.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선수들도 수비수들도 경험이 쌓이면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텐데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하니까 이게 뭐 진짜 실력인가 아니면 뭔가 그냥 몸이 얼어서 가는 대로 본능대로 가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사실 이건 되게 어이없는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화도 안 나죠 이제. 또 저러네. 그래서 이로써 최근 4경기에서 15실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됩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야구입니까? 야구여도 4경기 15개 안 나올 수도 있어 가끔 득점이. 그렇죠. 특히 이제 뉴캐슬전에 2분, 6분, 9분, 19분, 21분 이게 21분 만에 5골을 먹혔고 맨유전 7분 그리고 리버풀전도 3분, 5분, 15분에 골을 먹힘으로써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이 많았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준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경기를 실점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 10분 전, 경기 마지막 끝나기 10분 전 이런 타이밍에 실점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집중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이 뉴캐슬전부터 맨유전 그리고 리버풀 전까지 10분 이내로 실점을 한 장면들이 몇 개야. 뉴캐슬전만 해도 3개, 맨유전 1개, 리버풀전 2개이기 때문에 총 6개란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초반 집중력이 그냥 무너졌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는 거지 진짜? 축구 보면서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에 이렇게 골이 많이 나오는 거를 1930년대 축구도 아니고 자신의 멘탈이 털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전술을 뭐 전술 문제요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는 건데 뭐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실점을 해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그냥 경기에 집중력 부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M에서도 보면 이런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뭐 득점 실점이 초반에 분포되었는데 맞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제가 사실 소튼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했는데 전반 초반이나 예를 들어서 득점 이후 이런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왜냐면 흥분되기도 하고 좀 자리가 포지션이 추스러지기 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타이밍에 여지없이 실점을 또 했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15분 만에 3실점을 하고도 케인이 멋있게 골을 넣고 손흥민이 추격골을 넣으면서 한 골차로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막판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막 몰아붙이는 상황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이슨 감독이 승부수를 떨칩니다. 그래서 모우라와 단주마를 투입을 하면서 윙백을 윙어로 바꾸는 그런 좀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90분에 포로와 페리시치를 빼고 모우라와 단주마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공격적인 교체를 단행을 했는데 물론 이게 교체와는 상관없지만 바로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분위기를 살렸구나 정도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교체가 역효과를 불러왔던 게 이제 멋있게 세레머니를 하고 카메라가
제대로 정비되기도 그렇죠. 전에 갑자기. 모우라가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30초 만에 골을 먹혔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물론 이 결과가 메이슨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3대2 상황에서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참 이 팀이 안 되려면은 이렇게까지 안 되는구나. 모우라가 오랜만에 나와서 병크를 터뜨리는구나. 네. 결국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메이슨이라는 감독이 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런 뭐 사실 메이슨이 감독 경험이 많은 감독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초짜 감독들은 이런 선택을 해도 저는 굉장히 패기 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할만했어요 어제 상황이.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감독은 할만한 상황에서도 안 하는 감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답답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어제 메이슨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 감독이 시원시원하네. 그리고 이 감독이 확실히 생각에 대한 전환이 빠르고 이 감독은 좀 더 잘 배우면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체도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초석은 초석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만한 이 정도의 선택이지 않았나? 라는 싹이. 저는 보였거든요. 저는 사실 이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 맞아. 뭔가 동작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계속 토트넘 분위기였어요. 네. 그때 막판에 이제 손흥민 선수 득점부터는 계속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선택이었다라는 보는데 문제는 저는 이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모우라 실수한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모우라 실수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나왔고 사실 그 장면에서 안 했으면 좋겠지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술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우라가 실수한 건데 경기 감각이 너무 떨어져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날 경기 심판 판정이 좀 별로였어요. 그렇죠.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좀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카드를 좀 색깔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킵이 디아즈 발목 밟아는 음. 카드였고, 근데 VAR 확인도 안 해. 그 다음에 조타가 발로 스킵 얼굴을 이제 퍽 쳐버리잖아요. 네. 저는 레슬링 보는 줄 알았어요. 리얼 사태가 발발했는데 리얼 사태. 이때 옐로 카드가 나왔죠. 음. 근데 사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비신사적인 그리고 위험한 플레이를 간주해서 퇴장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봤는데 VAR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스킵이랑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PK라 보기는 솔직히 피해 기준에서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어쨌든 VAR 확인조차 안 하는. 최근 이 VAR이 존재하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심판들이 똥꼬집 부리는 건가? 이제 PL 심판은 매 라운드도 아니고 매 경기 모든 경기에서 이런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판정들이 모두 이건 퇴장 줘야지 이건 PK지라고 언급드리는 건 아니고 좀 온필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싼 돈 들어가지고 활용을 경기장에 위한, 만들었는데 거기 전원은 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 한 명이라도 그걸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제 경기에서 VAR 돌아가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VAR 보는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게 득점 장면, PK 장면, 레드카드 장면 이렇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다 해당되는 장면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스킵이 디아즈 발목 밟은 거 퇴장 줘도 이상하지 저도요. 않다. 퇴장이에요. 이건 퇴장도 되고 조타가 스킵 얼굴 가격한 거 이것도 퇴장이에요. 이거는 100% 퇴장이에요. 퇴장이었어요. 컨덕트입니다. 네.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신사적인 행동 그거 얘기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비신사적인 것보다는 위험한 맞아, 장면이었으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출혈도 났고 이거는 사실 정말 그냥 스터드가 얼굴에 그냥 탁 갔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렉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레드다. 그리고 스킵이 디아즈 발목 잡은 거 이것도 카드 줄만 했어요. 이거 무조건 그 레드 줄만 옐로우든 레드든 레드가 맞는 거 레드가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PK는 그렇다 쳐더라도 이 경기는 일단 심판 판정이 너무 아쉬웠다. 특히 난 스킵이 피가 이렇게 나는데 와 거의 얼굴이 죽어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게 되냐? 이게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판 판정이 정말 아쉬웠고 이거는 언제나 그랬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저는 받아들이는 거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틀리면 틀리다고 바뀌어야죠. 계속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뀔 때까지. 어쨌든 심판에 좀 아쉬운 판정도 있었다. 그리고 전술적인 변화 이런 부분 얘기할 만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포인트가 될 만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득점을 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좋은 기록을 이어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이제 남은 향후 솔직히 4위 싸움까지는 맨유 뉴캐슬 이렇게 끝난 것 같고 5위, 6위, 7위 유로파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쟁이 좀 남았는데 지금 좀 살펴보면은 이제 리버풀이 33경기 56점, 토트넘이 34경기 54점, 아스톤 빌라가 34경기 54점으로 이제 동점이고요. 득실차로 토트넘이 2점 앞서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스톤 빌라가 득실이 진짜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날려먹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이튼이 31경기 52점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네 팀이 유로파랑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한 장 이렇게 두고 싸움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저는 브라이튼이 유리하다 봅니다. 브라이튼이 유로파를 갈 것 같다. 그렇게 리버풀과 브라이튼이 갈 것 같고 왜냐면 FA컵에 이미 4위 안에 있는 팀이 결정났기 때문에 6위까지 유로파를 가고 그리고 이제 7위가 컨퍼런스 리그 가는데 저는 오히려 토트넘이 8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갈 바에. 아니, 물론 돈 차이 커요. 돈 차이 진짜 그건데 컨퍼런스를 제외하고는 돈이 진짜 크긴 큰데 이렇게 된 거면 차라리 8위를 해갖고 팀을 재정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도 지금 못 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트넘이 8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손흥민 활약을 짧게만 언급을 하자면 이제 아놀드가 중앙으로 오다 보니까 평소보다 측면과 그런 뒷공간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공략이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하면 손흥민이 따라 내려와야 하는데 이 경기에선 아놀드가 중원에 있다 보니까 나도 있을게 이러면 되다 보니까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를 받았고 이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 10골 5개의 도움을 올렸거든요. 저는 사실 텐텐이 뭐지 않았나 해서 봤는데 5도움밖에 안 되네. 이거 안 되는구나.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손흥민 선수 우리가 부진하다는 얘기 솔직히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10골 5도움. 커리어 로우라고 보는데 10골 5도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또 증명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마 지금 리그 득점 1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골 이제 부진했다고 하지만 10골을 넣었고 13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7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리 골 득점 아까 1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네. 손흥민 얘기는 일부 영상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거 보러 가세요. 네. 일단은 뭐 토트넘 얘기하고 리버풀 얘기도 해봤는데 확실히 두 경기는 조금은 전술적인 얘기보다는 뭔가 경기 내용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재밌었어요. 같고 경기는 사실 재밌었습니다. 새벽인데 잠도 잘 안 오고 경기는 좀 재밌었던 것 같고 확실히 토트넘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고 리버풀도 좋은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3골에 먹힌 게 조금 아쉬운 선택들이 조금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기를 좀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